안녕하세요. 좀 생각이 어리지만 절대 미워할 수 없는 동서를 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동서는 저와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참 예쁘게 생겼고 성격도 쾌활하고 배려심까지 많아서 그냥 뭐랄까 사람 자체가 예뻐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생각이 짧고 철없는 행동을 해서 집안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동서가 사고 칠 때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화도 냈었는데요. 하지만 또 악의는 없고 서툰 거였고 괜히 부담을 느껴서 엉뚱하게 행동한 거더라고요. 가족들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차근차근 다듬어주니까 철없던 동서가 어느새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동서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로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막 결혼했을 무렵 남편과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도련님이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상경을 했는데 나이로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려서 낯선 서울살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처럼 이것저것 챙기며 도와줬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는 늦둥이라 그런지 늘 애틋하고 한시도 눈에서 떨어뜨리기 힘든 자식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님, 제가 도련님한테 반찬 3가지랑 좋아하는 육개장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왔어요. 가보니까 지난번에 해준 반찬도 벌써 다 먹었더라고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과일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고요. 집에서 살뜰히 잘 챙겨 먹는 것 같으니까 어머님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유, 걔는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네가 챙겨주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놓인다. 시동생 챙기는 게 쉽지 않은데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고맙다.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경우 밝고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도련님을 챙기면 다음 날에는 꼭 잊지 않고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시거나 고기를 사서 보내주시곤 하세요. 저는 그런 걸 바라서 한 건 아닌데 어머님이 고마운 마음을 굳이 표현하려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고마웠죠.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 어머님은 혼자 생활하시게 되었고요.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까지 성치 않으셔서 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삶의 터전을 바꾸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몇 년은 저희도 수시로 전화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며 어머님을 살펴서 괜찮았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몇 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가까스럽게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님이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그 일을 듣고 저희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쯤 저희는 결혼한 지도 제법 시간이 흘러서 아이도 낳아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 돌보면서 간간히 알바를 하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살면서 저희도 조금씩 돈을 모아 몇 차례 이사를 다녔고 결국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사는 동네에 정착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머님을 가까이 모시는 게 어때? 어머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 마음도 좀 놓일 것 같아. 엄마가 오려고 할까? 한평생 사신 동네라 떠나기 쉽지 않으실 거야. 내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아무래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온 것 같아. 시어머님을 시골에 혼자 두기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올라오셔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평수에 사시라고 하려고 용기를 내어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그이도 늘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요. 저희가 직장 때문에 내려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거기 집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님은 끝까지 혼자 살겠다고 하셨어요.
서울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곳이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늙어가는 게 두려우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아유, 어머님 올라오시면 도련님이랑 같이 사시게 되니까 도련님 생활비도 훨씬 줄 거예요. 또 어머님이 계시면 도련님 식사도 잘 챙겨주시니까 도련님도 든든할 거고요. 저희도 어머님 건강 늘 걱정인데 가까이 계시면 자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잠시 망설이던 어머님은 그제야 조금 마음을 여시는 듯 했어요. 아, 내가 올라가면 둘째랑 같이 살 수 있겠구나. 네 말이 맞다. 내가 올라가면 둘째도 돌볼 수 있고 우리 손주들도 봐줄 수도 있고 너희 반찬도 내가 해다 줄 수 있고 그래 알겠다. 생각해보마. 저희가 어머님을 돌봐드리려고 올라오라고 한 건데 어머님이 오히려 저희를 돌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곁에 있고 싶은 거였죠. 제가 몇 차례 더 설득한 끝에 결국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저희와 같은 단지 바로 옆 동에서 살게 되셨고요. 그날 이후로는 서로의 집으로 오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한평생 시골에서 사셨지만 이래봬도 신여성이에요. 유행에도 밝고 자기 의견을 또렷하게 말씀하셔서 마을에서도 당당한 분으로 통하셨거든요. 게다가 운전도 직접 오래 하셔서 무려 30년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시골에는 3층짜리 상가도 소유하고 계셔서 자산관리도 알뜰히 해내셨죠. 아버님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님은 우체국 창구 직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늘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친정도 지방이라서 진짜 멀어요. 어머님이 올라오시고 같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가 밝은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필요시 저희 애들도 봐주시고요. 가끔은 티켓도 쥐어주십니다. 주연애미야, 내가 오늘 애들 볼 테니까 우리 큰애랑 데이트하고 와. 영화도 보고. 어머, 정말요 어머님? 그래도 돼요. 저야 너무 좋은데요. 애들 보기 힘드실 텐데 정말 그래도 돼요? 아이 그럼 내가 내 손주들 보는 건데 힘들 게 뭐가 있니? 더 힘이 나지. 나도 애들이랑 힐링할 테니까는 너네도 힐링하고 늦게 와. 알았지? 저희 어머님 정말 최고죠. 무엇보다 아들한테만 의지하려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집안이 화목하려면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는 걸 늘 강조하세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저와 먼저 상의하시고 중요한 결정도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그런 어머님의 태도가 전혀 부담스럽지도 귀찮지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을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친엄마처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가깝게 산 지 꽤 되었어요. 저희가 어느덧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어머님과 도련님도 함께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할 거라고 도련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꼬꼬마였던 시동생이 어느덧 30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어머나, 도련님 연애하는 줄 몰랐는데 언제 연애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궁금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면 집에 한번 인사하러 오라고 해. 결혼 허락 받아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차려줄게. 그래서 집에 오기로 했어요. 사실 결혼 허락 받으러 오라 하긴 했지만 안 봐도 일단 결혼은 허락하긴 했지만요. 그런데요, 저희 도련님과 결혼하려고 이사 온 아가씨가 세상에 솜털도 그대로 있는 소녀더라고요. 나이 물어보니까 28살이래요. 나이가 깡패라더니 너무너무 예뻤어요. 저희 어머님은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그래요, 반가워요. 나이가 꽤 어린데 그래도 사회생활은 해봤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와서 사실은 사회생활은 몇 개월 안 해봤어요.
제 전공이 피아노인데 유학 갔다 와서 피아노 학원에서 잠깐 일한 게 전부예요. 아이고, 그래요.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사회에서 일하고 싶을 텐데요. 벌써 결혼해도 되겠어요? 아니, 뭐 결혼해도 계속 일해도 되지만요. 나도 그리 꽉 막힌 시애미는 아니라 애 빨리 낳으란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 말고요. 실은 저희 아빠가 결혼을 서둘렀으면 해서요. 제가 내년에 29살인데 9살엔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올해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것 이해하지. 뭐 우리 쪽도 특별히 마다할 이유는 없지. 빨리 가면 더 좋으니까. 근데 가을에 결혼하려면 꽤 바쁠 텐데. 그래도 나도 있고 우리 큰며느리도 심성이 고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줄 거니까 힘든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요. 알았지요? 그렇게 해서 별 어려움 없이 결혼을 승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빤한 질문을 했죠. 예비 동서한테 아버님은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꽤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 집안 형편이 솔직히 많이 기운 편이라 저희 도련님이 그 집에 가서 집안 사정 때문에 의기소침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제가 도련님한테 예비 동선에 인사 갔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징작에 다녀왔고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왔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시동생이 참 개념 있는 사람이에요. 지킬 건 꼭 지키는 마치 바카스 같은 든든한 사나이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동생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해와서 그런지 그래도 서울에서 작은 평수 정도는 전세로 구할 능력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아직은 어린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냉장고랑 세탁기 정도는 저희가 해주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준비를 나눠 맡으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굴빛이 좋지 않을 때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혹시 준비하면서 다투는 게 많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길래 저도 굳이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저희 식구가 어머님 댁에서 밥을 먹고 한 10시까지 있었는데 그때 도련님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팍 상한 채 들어왔어요. 도련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도련님은 툭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 같은데 식탁에 앉아서 소주를 한 잔 따르며 이유를 말해줬어요. 형수님, 저 정말 속상합니다. 원래는 저희 둘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돈 부족하면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하려 했어요. 형편껏 살자 하고 제가 집 마련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집을요? 아니, 무슨 돈으로요? 동서 직장 생활 오래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깜짝 이벤트라면서 말도 안 하고 몰래 사둔 집에 저를 데려가 보여줬어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그냥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대요.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집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집은 혹시 그쪽 집안에서 사준 거야? 사돈 어르신이 좀 유명한 회사 대표라고 했지? 맞아. 내가 그 집 아버님이 사준 거냐고 물었더니 아주 얘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가 사줬다고 하더라. 도련님은 소주를 한 잔 털어놓고 말을 이어갔어요. 형수님, 제가 정말 열받는 게 뭔 줄 아세요? 여자친구가 집 사달라고 졸랐대요. 제가 마련할 수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긴 싫고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면서 마트도 편하게 다니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아유, 도련님 성격에 그럴 만도요. 둘이 계획한 것도 있는데 예비 동서가 좀 너무했다. 저한테는 그런 집에서 살기 싫다고 한 적도 없었고 장인어른께 집 도와달라고 말해본다고 말도 없었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집 고른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집은 시어머니 집에서 30분 거리더라고요. 일부러 예비 동서가 시댁과 가까운 쪽으로 잡은 마음이 느껴지긴 했는데요. 좀 순서가 잘못된 건 맞아요. 그래서 도련님이 열받을 만도 하고요.
도련님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왜 자기를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나랑 살기 힘들 것 같으면 헤어지자고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 결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도 도련님 얘기를 듣더니 정말 기절초풍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예비동서가 그냥 예뻐서 좋았대요. 톡톡 튀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거기에 자기를 너무도 좋아해 주니까 그게 더 고맙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집 사건으로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그 늦은 시간에 어머님 집 벨을 누른 거예요. 인터폰으로 보니까 세상에 예비동서더라고요. 서둘러서 문을 열었는데 눈이 시뻘개져 있었고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일단은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 한 잔 갖다 줬는데요.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미안해.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얘기 다 들으셨죠? 죄송해요. 근데요, 저는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 집 아빠한테 다시 팔라고 해도 팔지 못한대요. 어떡해. 진짜 숨 넘어가게 울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는 너무 귀여운데 도련님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거들었죠. 아버님도 좋은 마음으로 그 집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찾아뵙고 상황 잘 설명드리세요. 그리고 어른성이 너무 거절하면 그것도 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련님이 대화로 잘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 헤어질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일은 헤어질 일도 아니네요. 예비동서가 제 얘기를 듣더니 눈물이 더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면서요. 그래서 도련님은 바로 다음 날 예비처가에 찾아가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도련님 자존심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이라 부러질지언정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확실한 도련님의 성격이 늘 마음에 들었고요. 진짜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결국 그 집은 감사히 받되 결혼에 드는 모든 비용은 도련님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준비하면서 뭐 큰 이슈는 없었어요. 예비동서도 그때 저희 도련님 성향을 잘 파악했는지 서로 잘 조율하면서 결혼식 잘 치렀고요.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좋은 선물을 사왔었어요. 어머님은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사왔고 저는 무려 8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머리띠를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또 좋은 외국 브랜드로 사왔고 저희 남편한테도 명품 운동화를 선물해 줬어요. 신혼여행 간 나라가 아울렛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사는 것보다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품에 관심도 없고 가격도 부담스럽지만 동서가 예단 얘기를 꺼내면서 선물해 줬어요. 예단으로 하기에는 좀 소박하지만 이걸 예단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거 제 성의예요. 아이고, 내가 예단 생략하자고 한 건데 뭘 이렇게 사와. 우린 너네만 잘 사면 되는 건데 사준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그래, 고맙다. 잘 쓸게. 어머님이 예단은 생략하자고 했었는데요. 그게 동서가 마음에 쓰였나 봐요. 저도 그 머리띠 너무 예쁘고 어머님도 병원이나 약속 있으시면 꼭 그 가방을 들고 나가셨어요. 남편도 맨날 그 운동화만 신고 출퇴근을 하고요. 저희 애들도 옷도 너무 예뻐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입혔는데요. 동서가 그렇게 좋냐면서 다음에 제가 또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와 어머님은 손까지 저어가면서 아니라고 충분히 표현했어요. 결혼하고 한 2달쯤 지났을 때 동서가 낮에는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종종 어머님 댁으로 놀러 오긴 해요. 올 때마다 그냥 오는 법이 없었고요. 값비싼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유명 브랜드 접시가 세일한다며 사오기도 했습니다. 또 고급 호텔 뷔페 상품권이 생겼다며 저랑 어머님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혼자 와서는 어머님께는 가방을, 제게는 머리핀을, 아이들에겐 값비싼 옷을 3벌씩이나 또 사다 주더군요. 아우 얘, 이거 원 거냐? 아니 또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다. 다시 가져가. 백화점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생각나서요.
별거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아니, 동서, 이건 별게 아닌 게 아니지. 동서, 서방님 보너스 탔어?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제 돈으로 샀어요. 그냥 부담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써주시고요. 어머님은 심각해지셨어요.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만도요. 동서가 먼저 돌아가고 어머님이 저한테 일단은 쓰지 말라고 잘 보관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요. 다음 날 시어머님이 서방님한테 말을 했는지 서방님이 가족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서 온 가족들이 다 만났고 그때 저는 동서한테 받은 머리핀과 애들 옷을 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서방님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곤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뭐 좀 확인할게요. 와이프가 그런데 형수님이랑 엄마가 비싼 과일 먹고 싶다고 했고 명품원에서 이 사람이 좀 무리를 했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네? 아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서방님. 저랑 어머님이 뭐 그럴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먹고 싶어 한 적도 없고 또 저 명품 사준다고 했을 때 한석호 거절했는데 사와서 이 봐봐요. 이렇게 쓰지도 않고 다시 만나면 반품하라고 돌려주려고 챙겨왔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래 얘 내가 우리 집 올 때는 빈손으로 오라고 했다. 뭐 안 사와도 되니까 편하게 오라고. 근데 어제 이렇게 사온 거야.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시 그대로 담아놨다. 우리가 원했다니. 아이 그런 적 없어. 저도 우리 식구들이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와이프니까 확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동서 왜 그래? 우리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고 했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동서가 사색이 되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죄송해요. 저도 시댁에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데 저번에 선물 사드렸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런 비싼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과일 사왔을 때도 반응이 좋아서 사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걸 사드리면 저를 더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아가야.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어. 전혀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아이, 우리 소박한 사람들이야. 동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동서 정말 예뻐. 식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우리를 좀 편하게 생각해줘.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물건들을 다시 다 돌려주면서 반품도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다 무슨 돈으로 산 거야? 내 카드가 이렇게 한도가 많지는 않을 텐데? 온 식구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연히 동서는 직업이 없고 서방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참 그게 또 아니었나 봐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생활비 하라고 카드를 줬었나 봐요. 그런데 카드 내역 온 것도 없었대요. 당신 바른 대로 말해. 나 속일 생각하지 말고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동서가 좀 많이 불안해하더니 다 죽어가는 개미 목소리로 돈의 출처를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아빠 카드 썼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저희 서방님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순간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결혼은 독립이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못할 것 같으면 나랑 왜 결혼했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어른 돼서 부모님 도움 받는 거 아니라고. 언제까지 그럴래? 나를 언제까지 바보 천치로 만들 셈이야. 서방님은 화가 나서 동서한테 다다닥 쏘아붙였어요. 동서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은 다 듣고만 있었죠. 게다가 돈 쓴 게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장인어른이 나를 뭘로 생각하시겠어. 부잣집 외동딸 잡아서 한몫 뜯어내려나 보다 하시겠지. 정말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서방님이 몰아붙이니까 동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동서의 아버지가 결혼 전에 동서한테 쓰라고 줬던 카드를
아직 반납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었대요. 서방님은 당장 내일 갖다 드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카드값을 다 갚으라고 했어요. 어머님과 저는 동서한테 받았던 물건들 모두 내주었고요. 동서는 다음날 다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또 서방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동서가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벌인 일이고 서방님과도 잘 화해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잘 알아듣게 설명했다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를 두둔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도 동서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동서를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동서가 이번 일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희의 마음도 잘 표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한동안 또 잠잠했어요. 저희 가족이 또 뒤끝이 없는 편이라 한번 이야기하고 잘 풀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아버님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동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동서, 서방님 뭐가 그렇게 좋아? 동서 주변엔 더 부자고 직업도 좋은 남자들 많았을 텐데. 남편은 제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어리숙해서 사고도 많이 치는데 남편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동서는 자신과 서방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었어요. 두 사람은 동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사실 동서는 누구나 알아볼 만큼 예쁜데요. 그날따라 저희 서방님은 동서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동서 입장에서는 그런 남자가 처음이라 일부러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갔는데 반응이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 없는 듯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가 오기가 생겨서 대놓고 왜 자기한테 눈길을 안 주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세상에. 동서 용기 있네. 그래, 우리 서방님이 뭐래? 너무 예뻐서 못 쳐다본 거래? 아니요. 자기는 바깥 못하는 사람 싫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피아노 전공한 건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였고 유학 간 건 학생 신분이 좋아서였거든요. 제가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이 바닥에서는 실력이 딸려서 남들 다 하는 연재나 그런 활동은 못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용돈 받으면서 놀면서 지냈거든요. 설마 서방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동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건 너무 예의 없잖아. 지금은 그 사람 성격 아니까 알겠지만 그때는 전혀 몰라서 또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도대체 바깥 하는 사람이 뭐냐고 물었더니 적어도 직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50을 벌든 100을 벌든 1000을 벌든 배웠으면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우리 서방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런 말은 좀 밉상이다. 아니에요. 저는요. 그 말 듣고 머리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대려. 그래서 제가 바로 피아노 학원으로 취업했고요. 그래서 일하게 된 거예요. 동서도 대단하네.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을 텐데 서방님 말을 수용하고 시행한다는 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야. 네, 저는 그날 남편한테 좀 반했어요. 아빠가 제가 일 시작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물으셨는데 남편 권유로 취업했다고 하니까 점수를 엄청 따더라고요. 아빠가 자기 얘기는 안 듣는데 남친 얘기는 듣는다면서 제가 깍 잡혀 살 수 있겠다면서 오히려 결혼을 더 부추기셨어요. 그거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지는 않아? 한평생 모자름 없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 서방님은 돈이 그렇게 없잖아. 그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실은 결혼 전에 아빠 도움 좀 받겠다고 했다가 엄청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포기 못하겠고 이 사람은 그게 끔찍해 하니까 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와, 동서 진짜 멋진 것 같아. 은근히 로맨티스트네. 다른 친구들도 다 잘 살지? 네, 제 친구들도 다 집안이 쟁쟁하고 다 남편들이 잘 벌기도 하고요. 동서가 좀 씁쓸해하면서 말을 줄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사람도 그런 거 다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 그때는 연애 감정이었으니까 활활 불타오를 때였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건데. 결혼해 보니깐 서방님이랑 결혼한 거 후회해? 아니요, 형님.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아직도 연애 마음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뿐이에요. 동서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차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차례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늘 그렇듯 남은 음식을 조금씩 싸서 각자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정신이 없었던 탓인지 싸둔 음식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예요. 부랴부랴 전화를 했는데 동서 부부가 며칠 동안 일이 바빠서 들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결국 그 음식은 어머님이 냉동실에 넣어두시게 됐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어머님이 이제 슬슬 반찬 떨어지지 않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반찬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동서한테도 전화해서 같이 와서 반찬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동서는 밖에 있어서 바로 못 가지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와서 가져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너무 바빠서 반찬을 가지러 오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서방님도 퇴근이 늘 늦으니 직접 가지러 오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반찬이라는 게 오래 두면 당연히 상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님이 일부러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데 그냥 두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고 가서 동선의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머님이 반찬통 반납하면서 또 반찬 가지러 가라고 하길래 저는 즉각 가지고 갔는데 동서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 댁에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뭐가 그렇게 바쁠까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다. 이틀 내로 시간 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날 아침에 어머님 댁에 갔다가 반찬 가지고 집에 놔두고 바로 점심에 친구 만나러 강남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동서가 웬 남자랑 커피숍 테라스에서 화기애애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봤죠. 제가 그때는 동서가 좀 얄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내리진 않고 동서 이러고 불렀는데요.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제 뒤에 차가 있어서 지나쳐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동서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형님이 오늘 저 본 거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왜? 만나는 거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이야? 혹시 동서 남자 맞나? 어머님이 동서 먹으라고 반찬 많이 만들어놨는데 매번 가지고 가지도 않고 놀러 다니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런 건 아닌데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좀 해주세요. 네? 제발요, 형님. 저도 가족이지만 동서와 서방님 사이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서가 시어머님 댁에 찾아왔어요.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갔다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친구가 시어머님 댁까지 태워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반찬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도저히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니었죠. 택시를 타면 된다지만 혹시 국물이라도 새면 큰 민폐라며 어머님이 차를 빌려주셨어요. 어머님은 마침 차를 급히 쓰실 일이 없으니 고칠 때까지 그냥 타고 다니다가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동서는 사흘 뒤에 차를 돌려드리겠다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왕 오는 김에 그럼 다 같이 밥 먹고 가자고 서방님은 서방님네 차를 가져오고 동서는 시어머니 차를 타고 와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먹고 갔는데요. 그날 밤 새벽 2시에 글쎄 동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새벽에 전화 오면 이젠 누가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어머님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좀 빼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절대 보지 말고 갖고만 계셔주세요. 네? 뭐? 블랙박스? 아우 고작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거야? 동서 이건 좀 너무하다. 일단 알았어. 내일 얘기해.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요 보지 마시고 꼭 빼주시기만 하세요. 아셨죠?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전화를 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니까 왜 사람이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동서가 차에 뭔가 흘리고 간 게 있다고 하면서 어머님 차키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차에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나왔죠. 다시 어머님께 차키를 반납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머님이 그날 차를 쓰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차는 시동을 키면 메모리 카드가 몇 프로 남았는지, 몇 건이 녹화되었는지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이 차에 가시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다는 걸 눈치채실 텐데요. 근데 이거는 또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 어머님, 사실은요. 동서가 새벽에 전화해서 메모리 카드를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내용을 보지 말라고 하고요.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님 눈빛이 단번에 달라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엔 차분하시던 분인데 눈가가 번쩍하고 예리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메모리 카드를 왜 빼달라고 그래? 도대체 뭐가 찍혔길래 그러니? 아휴, 설마 걔 바람난 거 아니니? 아니면 내 차에서 이상한 짓거리라도 한 거야? 어머님, 설마요. 동서가 서방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죠. 게다가 차가 어머니 차인데 거기서 부적절한 짓을 했겠어요? 절대 아닐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좀 이상하잖아. 응? 아무 일도 없다면 그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굳이 메모리 카드를 빼달라고 했을 리가 없지 않니? 별일 없었으면 그런 부탁을 왜 했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긴요. 제가 겉으론 설마 아닐 거예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웬 남자랑 다정하게 서 있던 동서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괜히 그게 떠올라서 더 마음이 복잡했어요. 또 그때는 동서가 은근히 시댁에 소홀해진 것도 그렇고요. 원래라면은 부르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부르면 바로바로 오던 동서였는데 이상하게 태도가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러니 새벽에 전화해서 메모리 카드를 빼달라고 했던 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정말로 들키면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아무래도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컴퓨터를 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영상을 틀었는데요. 보는 순간 동서가 왜 그렇게까지 메모리 카드를 빼달라고 했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담긴 걸 보고 저도 어머님도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걸 숨기지 말고 발칵 뒤집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머님이 이를 악물면서 얘는 정말 안 되겠다고 당장 집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건은 그냥 동서만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서방님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 일은 부부가 같이 알아야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 시어머님 댁으로 동서랑 서방님 그리고 제 남편까지 다 불렀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자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예, 작은 애야. 네가 큰 며느리한테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빼달라고 했다면서. 근데 내가 아침에 차를 써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얘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 안 그랬으면 나도 차에 타자마자 카드 없다는 거 눈치챘을 거야. 그리고 우리 그 메모리 카드 영상도 다 봤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방님은 순간 황당하다는 듯 멍하니 있었고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머님은 감정이 격해지셔서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어? 우리 가족이 다 우스워. 너 그동안 말로만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 했던 거야? 그러자 동서가 결국에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동서가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을 가지러 가지 않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반찬을 가져가도 집에서 먹지 않고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일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댁에서 정성껏 챙겨주신 반찬들을 동서가 받아들고 가더니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어요. 근데 동선의 아파트는 좀 특이하게도 쓰레기장 바로 옆에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차를 거기에 세우더니 반찬통을 들고 곧장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잠깐 들렀다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앞에서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더니 그 안에 있던 반찬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죄다 쏟아붓고는 빈통만 다시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성껏 만드신 음식을 그렇게 바로 버리고 오는 모습을 보니 꽤나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 짓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차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혔을 거잖아요. 아마 그게 새벽에 문득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물론 어머님이 평소에 블랙박스를 꼼꼼히 확인하시는지는 몰라도 괜히 마음이 불안했던 거겠죠. 그러다 결국 동서가 어머님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달라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이 드러난 겁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정말? 당신이 그 반찬 다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니? 아니, 안 먹을 거면 아예 가져가지를 말든지. 내가 그 음식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장을 봐서 손질하고 밤새워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나는 뭐가 되니? 어머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어머님은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생각해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 잘 알아요. 어머님은 자식들 먹이는 게 또 큰 기쁨이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이 제 입에는 잘 안 맞았어요. 저는 평소에 샐러드나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머님 음식은 생선 요리도 많고 고기도 기름지고 좀 질겼어요. 물론 어머님이 해주시는 LA 갈비가 맛있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너무 질겨서 먹기가 힘들었어요. 동서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울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또요, 이 사람이 저녁 먹고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집에 가져다 놔도 결국은 상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음식 만드실 때는 분명 행복한 마음으로 만드셨을 텐데 제가 안 가져가면 괜히 서운해하실까 봐 걱정됐고요. 또 저만 안 가져가면 저 미워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받아서 들고 갔던 거예요. 저희 4명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죠. 당신 왜 자꾸 우리 가족이 당신을 미워한다, 예쁨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나도 모르겠어. 나는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싶고 형님과도 잘 지내고 싶은데 나와 삶의 방식이 달라서.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지.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냥 참고 먹을 걸.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음식 가져가서 버리는 게 노력한 거냐? 어? 그건 노력이 아니야. 앞으로 너네 반찬은 안 해줄 거야. 그러자 동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자식들 생각해서 반찬 만드신 건 분명한데 그건 다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신 거야. 그니까 입에 맞지 않으면 맞는 것만 가져가면 되고 아니면 동서네 건 안 해주셔도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 어머님은 나보다 동서를 더 예뻐하시잖아.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동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듯 눈물을 훔치더니 뭔가 안심이 되었는지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요? 형님, 그래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더 예뻐하세요? 그럼 동서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리고 입에 안 맞는 음식 억지로 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는 고문이나 다름없잖아.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동서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이해 못하실 분 아니야.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주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편하게 대해드려. 응? 그러자 다들 뭔가를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과 형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었나 봐요. 사실 너무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저한테 실망할까 봐, 저를 너무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이라 생각할까 봐 저는 잘 지내는 모습 보여줘서 남편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모두 반찬 버리는 소동은 납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사실 끼도 없고 욕심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남편과는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저 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동서는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피아노는 뭐 너무도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유학을 돕는 전문 유학 컨설팅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자기는 누구를 돕는 일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일이 제격이라 생각해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 서방님이 말하는 밥값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강남 커피숍에서 본 그 남자가 유학원을 소개시켜준 친구래요. 미국식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봐서 오해를 할 수 있었겠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동서는 아예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도 못 꺼냈을 텐데 이제는 훨씬 편안하게 어머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저 이번에 LA 갈비 양념을 꽃갈비살로 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꽃갈비는 따로 사서 보낼게요. 형님 거랑 어머님 것까지 다 챙길게요. 그러자 어머님이 바로 농담을 섞으며 받아치셨어요. 너 그 갈비살은 우리 아들 돈으로 사는 거지? 네 아버지 돈이면 나도 네 남편한테 혼난다. 그러자 동서가 깔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번에는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저 월급 받았거든요. 아이고, 축하한다. 첫 월급 축하 파티를 벌여야겠네. 우리 며느리 그동안 고생했는데 맛있는 거라도 먹여줘야겠네.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하시며 손뼉까지 치셨어요. 동서도 씩 웃으면서 농담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파티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번에는 꼭 식당에서 해주세요. 아셨죠? 그날 이후 동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어머님을 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모녀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저와도 잘 지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저희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도 해주고 저에게는 영어 교육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동서도 제게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마음이 놓인 것 같았어요. 저희 아이들 또한 작은 어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해요. 아이들이 동서를 졸졸 따라다니며 영어로 장난을 치거나 새로운 표현을 배워올 때마다 저도 괜히 뿌듯해지고 웃음이 나곤 합니다. 동서, 고마워. 애들이 그러더라.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동서가 알려준 게 훨씬 쉽다고. 진짜 가르치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형님. 애들이 워낙 또 똑똑해서 금방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히 보람이 느껴져요. 안 그래도 요즘은 유학원에서 영어 강사 쪽으로 보직으로 옮겨볼까 고민 중이기도 해요. 형님, 저 이제 곧 30인데 이제서야 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겠죠? 저 너무 어리석죠?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야. 난 단 한 번도 동서를 어리석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동서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동서가 뭐든 도전할 때마다 나는 늘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용기 내서 동서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난 무조건 찬성이야. 그러자 동서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진짜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인간으로서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이에요. 형님이 늘 제 편이 되어 주시고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형님과 함께 있으면 제 자존감이 올라가요. 진심으로 큰 힘이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괜스레 뭉클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어리숙하고 철없어 보였던 동서가 이렇게 솔직하고 성숙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니 저 역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동서랑 단둘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동서가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동서네 집이 재혼 가정이더라고요.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으셨다는데 그때부터 동서의 어린 시절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평소에 이렇게 하면 널 누가 예뻐하겠니? 말 안 들으면 확 갖다 버린다?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쟁쟁하다고 하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매일같이 듣고 지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동서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고 저 역시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동서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예쁨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버린 거였죠. 결국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결핍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동서의 행동들이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동서는 부잣집 외동딸이라 부족한 거 없이 자라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한눈에 돌아볼 만큼 예쁘고 또 귀엽기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그런 아픈 사정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새 어머니와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아버지는 혼자 지내시다가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오랜 여자 동창과 다시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굴곡이 많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방님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님도 심지어 제 남편까지도 다 알고 있던 일이었는데 저만 그저 부잣집 고운 외동딸이라고만 생각하며 지내왔던 겁니다. 그 순간 묘한 소외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예쁨 받는데 집착을 보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남편 만났을 때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저만 잘하면 영원히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저를 좋아하니까 또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정말 끝까지 잘 지내고 싶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동서가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안정과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짠하게 다가왔거든요. 맞아, 동서. 서방님은 절대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야. 두 형제가 얼마나 한결같은지 가끔은 너무 고집스러워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의리도 있고 개념도 확실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동서 결혼 잘한 거 맞아. 그러니까 괜히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또 너무 노력도 하지 마. 내가 보기엔 오히려 서방님이 동서를 더 좋아해. 그거 모르지? 정말요? 저는 저만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형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표정에서 진심으로 안도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오해와 갈등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의 모든 건 다 소통에서 시작된다 생각해요. 소통은 곧 대화이고요. 말 한마디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도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소통을 하며 관계를 되새겨 가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